자, 이번 주는 12주차고, 자, 오늘은 이제 이 치료분석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여기 단일 초점 여기 있고, 두 번째 글을 보시면은 이중 초점되어 있습니다. 이중 초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중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먼저 단일 초점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보면 시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온화 장치에서 지난 시간에 이온화 장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온화 장치에는 전자충격법, 화학적 이온화법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전자충격법과 화학적 이온화법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자 혹은 원소들이 이온화되어져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검줄기까지 가기 이전에 실제 거기는 이온화되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분자나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 대상 물질이 있겠죠. 그것만 한번 우리가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통과시키면서 이 꺾이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떠한 화합물질의 Z분의 M 이 값이 아닌 다른 것들은 여기에 다 부딪혀서 없어지고 그것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만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보면 자석을 이용해서 한번 여기에서 딱 우리가 분석하는 것만 빠져나오게 해준다. 그래서 이게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래서 단위 초점 질량 분석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석의 자기장, 자석 있죠, 자석.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앞에 복잡한 수식에서 원심력, 구심력, 자기장, 운동에너지 그런 수식을 몇 개 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 이 식이었습니다. 끝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전하량분의 질량, 전하량 대 질량비, MZ. 이것은 이 전압, 자기장, 그다음 이것의 반경으로 결정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벌써 전압과 R, 이 반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장만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Z분의 M을 검출기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수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단일 초점 질량 분석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이게 설명을 내리겠습니다. V와 R을 일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정한 거죠. 그럼 끝내는 뭐냐? Z분의 M은 H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낮은 값 1, 10, 100 증가시키면 Z분의 M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특정 분자들을 검출한다. 자, 그럼 이런 말 그대로 그 다음은 뭐로 되어 있느냐? 단일 초점이 아니고 이중 초점입니다. 이 이중 초점은 정전기장, 전기, V입니다. V. 자기장, H입니다. 자기장.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끝내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온원이라 되어 있죠. 저 이온화 장치를 통해서 이온화되어진 다양한 M분의 Z, 다양한 질량대 전압비를 가지는 물질들이 들어오다가 이 전압에서 정전기장에서 한번 걸러집니다. 걸러지고 또다시 여기에서 또 H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걸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M분의 Z만 검출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중초점 질량 분석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는 이걸 쓰지 않고 이걸 씁니다. 4중급 질량 분석기를 씁니다. 이것은 위에 것은 이제 실제로 이중 초점 질량 분석기의 한 종류입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앞에 거와 똑같게 이 그림 앞에 그림 제가 보여드릴 좋죠? 전압, 전기, 자기장 H, 정전기, 자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은 전기장으로, 한 번은 자기장으로 이중 초점을 해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Z분의 M만 검출기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중급 질량 부습기입니다. 질량 부습기인데 극이 몇 개 있느냐? 4개가 있단 말입니다. 4개.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항상 질량 분석 보면은 이온화 전자법, 아무튼 이온화 시키는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필라멘트에 있는 걸로 봤으면 전자 충격에 의해서 아마 이온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이쪽으로 해서 검출기로 가는데 가는 사이에 보면 이게 지금 이런 게 4개가 있습니다. 어떤 극이 4개가 있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바꿔주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Z분의 M을 가진 것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여기 그림 보입니까? 이게 부서지는 거 이렇게 부딪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이것은 동영상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것은 실제 그 분석 장치입니다. 전체인데 여기 시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료가 이렇게 들어가고 실제 약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치에다가 시료가 들어갑니다. 시료가 들어가고 그럼 이것이 이 시료에 의해서 기화가 되어져서 이제 이것이 이온화 장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온화가 되었습니다. 전자 충격을 받아서 이온화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색깔이 나오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화물들이 이온화 장치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이제 앞에 보면 갑자기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그다음에 포지티브 아이온이죠, 그죠? 그다음에 양이온입니다. 양이온이 가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건 몇 개짜리인데 네 개짜리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것은 지금 4중극이 아니고 옥토니까는 8개의 중극이 있는 거네요.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일 겁니다. 이들을 가다가 그러면 이게 4중극은 여기서 8중극입니다. 8중극이 있는데 가다가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위로 빠지는 게 보일 겁니다. 갑자기 빠지면서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쿼드로폴 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극을 잡고 하면은 끝내 옆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 말고는 옆으로 다 부서져버립니다.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노란 것만 끝내는 통과해서 검출기로 가게 됩니다. 아이온 디텍션, 검출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동영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이렇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 혹은 뭐 약간 공학적인 게 있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Z분의 M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외의 물질은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게 흡수되어집니다. 흡수되어지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만 끝내는 검출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값도 아주 싸다,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저희 실험실에서도 뭐 살충제라든지 뭐 pH 이 다양한 것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출기는 지난번 우리 광전자 증변을 배우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것도 전자가 들어가서 이것이 증폭되어져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단일 초점, 이중 초점, 사중곡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분해능은 이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당연하게 이중 초점이니까 단일 초점보다 훨씬 더 좋죠. 분해능은 분석할 수 있는 것도 높고 분해능 뭐 1800인데 여기는 이중 초점은 4만 엄청 높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중곡만 해도 충분히 우리 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 스펙트럼. 자, 질량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이었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빛이 있으면 빛의 파장이 이렇게 커질수록 특정 파장에서 흡수된다, 혹은 선으로 나타난다, 띠로 나타난다. 그렇게 선 스펙트럼, 뭐 띠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이 질량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X축이 뭐냐? X축이 파장이 아니고 X축이 질량입니다. Z분의 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량이 예를 들어서 500, 400, 300 그러면 스펙트럼이 여기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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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런 피크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특정 화물에 따라서 피크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화물이 질량 분석기에 들어가서 이온화 장치를 거쳐서 검출기로 들어오면은 그 화물에 따라서 질량 스펙트럼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트륨 원소의 선 스펙트럼, 철 원소의 선 스펙트럼, 알루미늄의 선 스펙트럼이 다 다르듯이 이러한 질량 스펙트럼은 화물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 X축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Z분의 M, Y축은 이온의 세기, 즉 질량이 예를 들어서 뭐 234가 되는 게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것은 뭐 여기가 430이라면 234의 질량을 가진 것은 430의 질량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말이죠. 피크는 이게 제일 높다. 그런 거. 네,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질량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런 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면은 밑에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Z분의 M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을. 그러니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뭔지를 잘 모르는데 질량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하지만 이 피크가 분자의 Z분의 M이 234인지 334인지 444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질량을 알고 있는 물질을 기계에다 집어넣고 이 화합물을 집어넣으면 항상 피크가 어떻게 나오더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퍼플로로켈로셈이라고 하는 건데 PFK라고 합니다. 화학식을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 화학식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온화 장치를 거쳐서 질량 스펙트럼을 찍으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말대로 68에서 716.9, 717 이렇게 여기까지. 이 밑에도 또 있을 겁니다. 있기는 엄청나게 많이. 그 피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크가 뭐 제일 큰 것은 717,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것은 381, 그 다음에 또 얼마 해서 이렇게 툭 여기 요 정도 피크가 나오면은 질량이 717이다. 요 정도가 나오면 질량이 505다, 380이다 하면서 알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지정해 줍니다. 요 정도 무게, 요 정도 무게는 뭐 100이다, 300이다, 400이다. 지정해 주면 그 다음에 미지의 시류를 찍어도 미지의 시류에 여러 가지 부서진 입자들이 나오는데 그 입자들의 질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준 물질로 이것을 쓰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어넣은 게 A, B, C, D라고 하는 분자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전자 충격을 가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자를 때렸다. 그럼 어찌 될까요? 전자가 때리니까 이 분자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전자 한 개를 내놓습니다. 즉 전자 한 개를 때렸더니 여기에서 전자 한 개가 튀어나와서 전자가 두 개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서 전자 한 개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전자 한 개가 모자라니까 당연하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끝내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쪼개집니다. 이렇게 D만 쪼개질 수도 있고 CD가 붙어서 쪼개질 수도 있고 BCD가 쪼개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서지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A와 B가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고 C와 D가 분리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질 때도 끝내는 이게 A, B, C, D 이렇게 생겼는데 D, A, B, C, D로 된 다음에 쪼개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면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양면이 되지 않은 부서지지 않은 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다시 부서집니다. 뭐 어찌될까요? 이 같은 경우는 처음 원자보다 처음 분자보다도 질량이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부서지고 이렇게. 그래서 끝내는 뭐냐? 처음에는 A, B, C, D라는 분자였는데 전자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다양한 조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게가 더 큰 조각도 나올 수가 있다. 여기도 보시면 끝내는 어쩔 때는 그냥 수소 원자가 하나 있는데 수소 원자가 그냥 분자에 가서 아까 말했던 A, B, C, D에 가서 들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A, B, C, D의 원래 분자량 더하기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죠? 1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처음 원래 질량보다 1 더 커진 양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피크는 실제로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앞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그 다음 플로르 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자 충격을 가면 이렇게 다양한 조각이 만들어진다 했는데 이게 보시면 이 조각, 이 큰 피크 밑에 조그만 피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것들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 바로 뭐냐면 탄소든 불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는 항상 원자량 12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원자량 12도 있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안정성 동위원소 탄소 13도 있습니다. 13 이것은 12에 비해서는 12가 한 자연 상태에서 100개가 있다면 질량이 13인 탄소는 자연 상태에 1개 정도 1%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예를 쓰는 거죠. C10F20인데 이게 전부 다 12짜리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개는 13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숫자가 약간 줄어드는 거죠. 밑에 끝까지 나오는 거죠. 이런 피크가.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 있으면 이것은 한 개 정도는 이 비율로 따지면 한 개 정도는 탄소가 12가 아니고 13짜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크를 보시면 큰 피크가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자질구레한 피크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탄소도 안정성 동위원소인 12보다 1 큰 13이 있고 수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수소는 원자량이 1이지만 중수소는 원자량이 2입니다. 그죠? 이것도 질량이 1짜리가 100개 있으면 질량이 2짜리인 중수소는 0.02 만개 중에 한 개 정도 있네요. 산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산소는 원자량이 16을 알고 있지만 원자량이 17인 산소, 원자량이 18인 산소 이런 안정성 동위원소도 0.04, 0.2 이만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염소의 원자량은 얼마냐 하면 염소는 여러분들이 다른 원소들은 12, 14, 16, 23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염소는 35.5로 알고 있습니다. 왜 35.5냐? 그러면 염소는 질량이 35인 염소가 100개 있으면 질량이 37인 중성자가 두 개도 많은 거죠. 37인 염소가 무려 32%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조수비가 있으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염소의 원자량을 재려고 그러면 이 영향 때문에 원자량은 35가 아닌 35.5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끝내는 이러한 큰 피크 말고 밑에 있는 피크들은 안정성 동위원소가 탄소의 경우 1큰 13, 원자량이 13탄소. 염소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35보다 2가 더 큰 37의 원자량이 가진 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배운 느끼에 있어서 이렇게 피크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 말입니다. 메틸렌 클로라이드입니다. 이런 화학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자량만 따지면 84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12에 수소는 1, 그리고 염소는 35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찌 되느냐? 분자량이 84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에는 질량이 13짜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2가 아니고 12 대신 13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3,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량이 1 늘었죠. 그럼 분자량이 1 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탄소가 13이면 탄소는 12면서 수소가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중수소고 한 개는 그냥 일반 수소다. 이렇게 돼도 끝내는 이것은 질량이 85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수소는 중수소인 수소가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뭐 거의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다 이걸로 나올 겁니다. 자, 이크는. 그 다음에 86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적어놨죠? 염소가 위에 있는 염소 두 개가 35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개는 35, 한 개는 37. 이렇게 되면 분자량이 얼마 나오느냐? 86이 나옵니다. 2가 늘었죠. 2. 근데 염소가 만약에 계속 둘 다 35라면은 끝내는 이게 86이 되기 위해서는 탄소가 14, 1 무거운 거, 수소 한 개가 1 무거운 중수소 이렇게 처음되어도 됩니다. 이것은 그 비율이 여기에 비하면 비율이 훨씬 더 낮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성 동요소 각 원소마다 안전성 동요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철, 니켈, 그 다음에 카드뮴 이런 원소를 쳐보면은 항상 거기는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금속의 원자량보다 더 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우라늄 같은 겁니다. 우라늄은 방사성 원소로 알고 있지만 어떤 우라늄은 방사성이 동용소 아닙니다. 안정성 동용소입니다. 붕괴 안 해요. 근데 그보다 분자량이 더 큰 것은 붕괴하는 거죠. 그죠? 238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것은 바로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질량 분석기에 넣어서 이온화시킨 다음에 검출기로 찍으면 이러한 질량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질량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 피크가 84 아주 높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 이 조그만 게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있느냐? 이건 보나마나 이것은 이걸 겁니다. 질량이 이게 84죠. 84 그러면 이것은 85 그럼 이것은 86이겠네요. 왜 이 86이 이렇게 있느냐? 보나마나 이거는 염소로 체험됐을 겁니다. 염소가 35짜리가 아니고 37짜리 있는 원자량을 가진 염소가 한 개 들어갔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크만 딱 봐도 알겠죠? 여기도 보면 규제봉을 여기는 보면 CH2Cl 플러스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염소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염소 하나가 35가 떨어져 나갔네요. 그럼 여기는 CH2Cl2 플러스인데 염소 하나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염소 하나의 질량이 35라고 그랬죠. 35 빼면은 49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크를 보시면 이것은 피크가 49입니다. 49.
당연하게 이것도 여기에 탄소가 12가 아닌 13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염소가 35가 아닌 37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더 2 큰 51. 이 말은 뭐냐? 얼마나 이것은 염소가 CH2, CL은 CL인데 이것은 35, 이것은 CL이 37짜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전혀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전혀 몰라도 질량분수법을 사용하면 전부 다 거기는 컴퓨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을 다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왜 질량분수법을 이용하면 피크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전 피크가 많이 나오지? 질량이 다른 게 왜 이리 많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그럼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정성 동위원소가 자연 상태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